안녕하세요. 80대 치매 노모를 모시고 있는 50대 구독자입니다. 저는 제가 한때 겪었던 행복했던 기억과 예고도 없이 닥친 불행, 그리고 불행 끝에 찾아온 행운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25살에 만난 아내와 오랜 연애를 한 뒤 30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아내와는 대학교에서 만났어요. 이름은 이현주. 현주는 예쁜 이름만큼 똑똑하고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학교 후배였던 현주는 모두가 입을 모아 칭찬하는 그런 존재였죠. 군대를 전역하고 복학한 저는 현주에게 단번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주의 마음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했죠. 과외의 모든 학우들이 현주를 마음에 품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현주에게 제 마음을 고백하고 제 마음이 받아들여졌을 때 그때의 환희와 기쁨은 아직까지도 제 마음속에 오롯이 남아있죠. 저희는 참 행복했습니다. 현주는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었어요. 모난 성격 때문에, 섬세하지 못한 제 모습 때문에 서운하더라도 화내거나 짜증내지 않았죠. 부족한 제 모습을 마주할 때마다 자괴감에 빠져 있다 보면 현주는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오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양한 모양을 가지고 있대. 오빠가 네모난 사람이라면 나는 세모난 사람인 거야. 네모랑 세모가 굴러다니면 부딪힐 수밖에 없어. 그런데 이렇게 서로 부딪히다 보면 뾰족한 부분이 무뎌지고 무뎌진 것들이 완만해지면서 두 사람이 동그란 모양으로 바뀌는 거지. 나는 오빠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냥 우리가 다를 뿐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마. 오빠는 좋은 사람이야. 우리가 같은 모양이 될 때까지 서로를 이해해보려고 노력해보자. 이렇게 상냥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어디서 만날 수 있었을까요? 현주는 저에게 축복이었습니다. 바라만 보아도 좋았고 함께 있을 땐 웃음이 끊기지 않았죠. 현주는 대화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 데 능숙해서 학과의 비공식 상담사로 불리기도 했죠. 고민이 있다는 사람에게 현주한테 가봐 라고 말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정도로요. 저는 현주의 그런 점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래서 현주에게 어울리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무던히 노력했어요. 공부도 동기들과의 관계도 그 무엇 하나 놓치지 않는 현주를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저는 좋은 성적으로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꽤 괜찮은 회사에도 들어가게 되었죠. 입사를 하자마자 현주와 결혼하고 싶었지만 현주의 입장은 확고했습니다. 저보다 1년 늦게 졸업할 예정이었던 현주는 졸업 후 회사에 다니며 일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현주 같은 인재가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결혼 준비에 결혼 생활에 바빠질 걸 생각하니 현주의 의견을 존중할 수밖에 없었죠. 현주는 졸업과 동시에 좋은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현주는 당연히 회사에 잘 적응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똑똑하고 모두의 인정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입을 모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주? 똑똑하고 예쁘지. 그런데 그래봤자 여자잖아. 솔직히 그렇게 똑부러진 여자는 신부감으로도 별로고 회사에서도 만나기 좀 그래. 자기 똑똑하다고 꼬박꼬박 말대꾸할 거 뻔하잖아. 여자가 적당히 똑똑해야지. 지금이야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1990년대는 이런 인식이 흔했습니다. 그때를 겪어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다들 아시겠죠.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현주가 잘할 거라 믿었습니다. 콩깍지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저도 당시의 시대 상황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어요. 현주는 어떤 상황에도 기죽는 일이 없었습니다. 여자니까 너는 안 돼. 여자가 똑똑해봐야 쓸모없다. 이런 말을 들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존재였죠. 하물며 같은 여자들이 네가 이렇게 해봤자 어차피 안 된다 라고 말하더라도 상처받는 일이 없었습니다. 현주의 아버지는 그때 당시에도 깨어있는 분이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여자도 일을 해야 하고 자기 인생을 스스로 개척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현주 덕에 저도 많이 배웠죠. 그런데 직접 겪어본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현주는 하루하루 말라갔어요. 말라가는 것 같다가 아니라 말라가는 게 눈에 보였어요. 괜찮냐고 묻는 제게 현주의 대답은 늘 한결같이 괜찮아 였습니다. 현주는 회사에서 압박을 받고 있었어요. 고분고분하지 않고 남자 사원들보다 똑똑하다는 이유 때문이었죠. 현주는 결국 회사에서 버티지 못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저마저 그랬으면 안 됐어요.
저는 너무나 고통스러워 보이는 현주에게 퇴사를 권유했고, 이후 미뤄왔던 결혼을 하는 게 어떻겠냐고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정확히 6개월 뒤, 현주는 오랫동안 버텨왔던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현주의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이었죠. 정신적 지주와 같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뒤돌아 회사를 나가는 현주를 안타까워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결국 나갈 거 왜 그렇게 버텼냐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죠. 현주와의 결혼을 미룰 이유는 없었습니다. 저와 현주는 바로 결혼 준비를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다행히 현주는 빠르게 안정을 찾았어요. 현주와의 결혼 생활은 꿈 같았죠. 그런데 문제는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발생했습니다. 현주와 저는 결혼 후 곧장 아이가 생길 거라고 생각했지만 갖은 노력에도 아이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게 저희 부부를 많이 힘들게 했어요. 어떤 노력에도 아이가 생기지 않자 조금만 노력하면 아이가 찾아와 줄 거다는 말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혼 생활 4년이 지나자 현주는 나는 일도 결혼 생활도 모두 실패했어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니야, 실패하지 않았어 라고 말해주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그런 위로조차 쉽게 할 수 없어졌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고 결혼 생활 8년 차가 되었을 때 저희 부부에게 아이가 찾아왔습니다. 건강하게 태어난 아이는 세상에 그 무엇보다 소중했어요. 아이가 작은 손으로 제 손가락을 거머쥐었을 때의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모든 순간이 아름다웠습니다. 제 인생에 그렇게 아름다운 순간이 또 있을까 싶었어요. 아이가 태어나자 온 집안 식구들과 함께 이 기쁨을 나눴습니다. 아이가 안 생겨서 속상한 게 너네만 하겠니? 나는 신경 쓰지 말고 현주나 신경 쓰렴. 이라고 37살이 되도록 아이가 없었던 저와 현주를 위로해 주셨던 어머니도 눈물을 흘리시며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아이가 4살이 되자 또 한 번 예상치 못했던 일이 생겼습니다. 처음엔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현주가 밖에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활기를 찾는 모습이 기뻤죠. 그런데 어느 날 통장을 정리하는데 주기적으로 큰돈이 어딘가로 새어 나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큰돈을 쓸 일이 없는데 대체 어디서 이 돈이 빠져나가는 건지 알 수 없었죠. 내가 쓴 게 아니라면 돈을 꺼내 쓴 사람은 단 한 명, 제 아내 현주였습니다. 조심스럽게 현주를 불러 물어봤습니다. 요즘 무슨 일 있어? 무슨 일 있으면 나한테 말해줘야 돼. 알지? 제 물음에 현주는 환하게 웃으며 별일 없어. 걱정하지 마. 라고 대답해 주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별 문제 없을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아니, 사실 별일이 없을 거라 믿고 싶었던 것 같네요. 저는 그저 아이가 생기기 전에도 마음고생하고 아이 키우느라도 고생했는데 이 정도야 쓸 수 있지. 기분 전환을 하고 싶었다고 생각하자 라고 생각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액수가 커졌고 빠져나가는 주기도 잦아졌어요. 이래서는 문제가 커지겠다 싶어 현주를 불러 진지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지난번에 무슨 일 있는 건 아니냐고 물어봤잖아. 정말 아무 일 없는 거 맞아? 나도 그때 말했잖아. 별일 없다고. 왜? 무슨 일 있어? 저는 한숨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거면 왜 그렇게 큰 돈이 계속 필요한 건데? 현주는 잠깐 멈칫하더니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내가 그 정도도 못 써? 부부는 한 몸이라며 내가 돈을 얼마나 쓰든 오빠가 쓰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라고 말했어요. 그래, 부부는 한 몸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큰 돈이 필요하면 어디에다, 왜, 이 돈을 쓰려고 하는지 정도는 알려줄 수 있는 거잖아. 아무리 적은 돈이라도 이게 모이면 금액이 커지기 마련이야. 너도 알고 있으면서 왜 그렇게 말을 해? 너를 나무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왜 이런 돈이 필요한지 알려달라는 거야. 애원하듯 말하자 현주는 마지못해 돈의 사용처를 이야기했습니다. 현주의 대답은 상당히 미심쩍었습니다. 사실 내가 사업을 하려고 준비 중이야. 그러려면 초기 자본도 필요하고 이것저것 하면서 투자금도 모아야 하는데 거기에다가 좀 썼어. 저는 물었습니다. 사업?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아니, 사업을 하려면 나랑 상의해보지. 왜 아무 말도 없이 사업을 시작한 거야? 아직 시작한 것도 아니고 시작하려고 준비 중인 거야. 사업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오빠한테 다짜고짜 사업할 거라고 얘기하면 되겠어? 이상한 대답이었죠. 잠시만, 사업이 안 되면? 그럼 그때도 숨길 생각이었어? 현주는 입을 꾹 다물었고 약간의 정적이 흐른 뒤 이런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나는 이 사업이 망할 거라고 생각 안 해. 나 이걸로 다시 일어날 거야. 앞뒤가 안 맞는 대답이었습니다. 사업이 잘못되는 걸 걱정해서 나에게 비밀로 해놓고 사업이 망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니. 어딘가 수상한 구석이 한두 개가 아니었죠. 제가 미심쩍어 하는 게 티가 났는지 현주는 화를 냈습니다. 오빠도 나를 무시하는 거지? 사회생활이라고 해봤자 2년밖에 못했으면서 밖에서 사업한다고 하는 게 가소로운 거지? 나도 성공할 거야. 남부럽지 않게 살 거라고. 회사에서 쫓겨나듯 나온 건 현주의 트라우마였기 때문에 저는 현주를 달래기 급급했습니다. 이후에 어떤 충격적인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는 눈치도 못 챌 정도로요. 사업을 한다는 사실을 밝히고 나자 현주는 과감해졌습니다. 작게는 몇만 원, 크게는 수십만 원을 빼가던 현주는 점점 금액을 높여가더니 100단위가 넘어가는 돈을 쓰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이 문제를 두고 볼 수 없었던 저는 현주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현주야, 네 능력을 무시하는 건 아니야. 그런데 이제는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 우리는 부부잖아. 내 아내가 뭘 하고 다니는지도 제대로 모르고 아이는 돌보지 않은 채 알지도 못하는 곳에 돈을 쓰는 게 나는 걱정돼. 현주는 말없이 뒤돌아서 집을 나갔고 저는 아들을 어머니에게 맡긴 채 현주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현주는 갈 곳이 없었어요. 외동딸이었던 현주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완전한 혼자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친구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힘들어하며 가까이 지내던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멀어졌기 때문이었죠. 저는 일주일 동안 현주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현주가 집을 나간 즉시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지만 경찰은 가출일 수도 있으니 상황을 지켜보자는 말만 했고 저는 결국 사설업체에게 의뢰해서 현주를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주를 발견한 곳은 살고 있던 지역 외곽에 위치한 허름한 빌라였어요. 불도 꺼진 작은 빌라에서 현주가 지내고 있다니 믿을 수 없었죠. 당장 현주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고 싶었던 그때 사설업체의 직원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당장 달려가고 싶은 마음은 알겠는데 가기 전에 이것만 듣고 가시죠. 이걸 듣고 가야 덜 충격받을 것 같습니다. 저는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됐지만 단호한 업체 직원의 말에 가만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직원의 입에서 나온 말을 듣고 증거를 본 저는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어요. 김현주 씨가 있는 곳은 다단계 회사 직원들이 있는 건물입니다. 뭐라고요? 다단계요? 제 아내가 그럴 리가 없습니다. 당신들이 조사를 잘못한 거겠죠. 증거를 보시지 않았습니까? 김현주 씨는 선생님의 집에서 나오자마자 이곳으로 향했고 이 빌라 근처에 사는 사람들한테는 이 다단계 회사가 유명하더군요. 게다가 김현주 씨를 알고 있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도대체 이 빌라가 뭐 하는 곳이길래? 직원은 한숨을 푹 쉬고 말을 이었습니다. 이런 회사가 있는 줄은 알고 있었지만 저도 이런 일은 처음 의뢰를 받은 거라 솔직히 조금 놀랬습니다. 이 건물은 다단계 회사에 끌려 들어가서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지내는 곳입니다. 기껏해야 두세 사람 잘 수 있는 방에 1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들어가니 제대로 누워서 잠을 잘 수도 없고 심하면 교대로 잠을 자기도 하죠. 당연히 먹는 것도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씻는 것도 일찍 들어온 사람들이 먼저,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은 씻지도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답니다. 아니, 대체 그 사람들은 왜 거기에 모여 있는 겁니까? 그렇게 허름한 곳에 사람들이 수십 명 모여 있다면 다 같이 나오는 것도 가능하잖아요. 가장 위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만 노력하면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성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세뇌 같은 걸 시키는가 봅니다. 돈을 많이 가져다 주면 줄수록 높은 지위를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제 아내가 돈을 빼간 게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현주가 돈을 빼간 이유, 그 금액이 점점 커졌던 이유, 성공한 삶, 남부럽지 않은 삶에 그토록 집착한 이유를 알게 된 것이죠. 눈앞이 노래지고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럼 제 아내도 이런 곳에서 지내고 있다는 겁니까? 다행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내분은 이 건물에서 혼자 쓸 수 있는 방을 쓰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돈을 많이 가져다 주기 때문이죠. 여기서 하는 말이 이거예요.
실적이 좋으면 너네도 이렇게 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영업을 하는 방식이 절대 수익이 날 수 없는 구조예요. 그러면 그 말은 돈을 많이 갖다 주는 게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죠. 사실 지금 아내분을 찾으러 가신다고 해도 아내분이 따라오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억지로 데려오는 방법밖엔 없을 텐데 어떻게 아내분을 모시고 나올 수 있을지 잘 생각해보고 가세요. 직원이 증거도 보여주었고 자세한 설명까지 해주었지만 저는 직원의 말을 온전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직원에 대한 믿음보다 아내를 향한 믿음이 더 컸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직원의 말을 무시한 채 직원이 알려준 건물의 주소로 달려갔습니다. 사진보다 더 허름해 보이는 빌라 앞에 차를 주차해놓고 있으니 한 건물에서 수십 명이 되는 사람들이 줄을 지은 채 어디론가 갔습니다. 저 작은 빌라에서 어떻게 저 많은 사람들이 나오나 신기함을 넘어 기이함까지 느껴졌어요. 눈에 불을 켜고 아내를 찾고 있는데 가장 마지막으로 유유히 걸어 나오는 아내가 보였습니다. 현주야! 아내의 얼굴을 보자마자 차에서 내려 달려갔습니다. 아내는 제가 나타났음에도 놀라는 기색 하나 없었어요. 현주는 냉랭한 말투와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으로 여기는 어떻게 알았어? 라며 쏘아붙이듯이 말했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알았냐고 날카롭게 말하는 현주의 눈은 텅 비어 보였어요. 아내가 사라졌는데 어떻게 찾지 않을 수가 있어. 뒤지고 또 뒤져서라도 찾아내야지. 돌아가. 나는 성공할 때까지 안 돌아갈 거야. 그렇게 알아. 도대체 네가 말하는 성공이 뭔데 이래?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그러자 현주는 처음 보는 얼굴을 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정말 악소리를 내며 소리를 질렀어요. 나도 성공하고 싶다고. 명품 같은 건 바라지도 않아. 그냥 인정받고 싶은 거야. 김현주 그렇게 똑똑하더니 역시 잘 됐구나. 그 소리 한번 들으려고 이렇게 하는 게 잘못됐어? 나는 아직도 억울해. 내가 담배나 피고 커피나 마시는 그놈들보다 못한 게 대체 뭔데? 텅 빈 눈으로 동네가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는 현주의 목소리에는 한이 서려 있었습니다. 처음엔 현주가 돈을 벌고 싶어서 이러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현주는 못다 이룬 꿈을 이루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그날은 현주를 놓아줄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 정찬이가 있었으니까요. 말문이 트인 6살 난 제 아들은 밤에 잠꼬대로 울며 엄마를 찾을 정도였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엄마를 찾지 않았습니다. 아마 엄마가 오지 않을 거라고 본능적으로 느꼈던 거겠죠. 그 어린 나이에 말입니다. 저는 그런 정찬이에게 다시 가족을 만들어주기 위해 아내를 찾아갔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요. 그런데 아내의 마음은 쉽사리 변하지 않았습니다. 뺨을 맞고 돌아올 정도였죠. 현주의 상태가 심각해졌다는 건 눈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찬이를 보면 제가 알던 현주의 모습을 기억하면 도저히 포기할 순 없었어요. 그런데 아내를 믿고 기다렸던 저의 태도는 크나큰 폭풍이 되어 저를 덮쳤습니다. 오랜만에 어머니 댁에 있던 정찬이를 데리고 주말 저녁 시간을 보냈는데 누군가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여니 험악한 남자 둘이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박영민? 처음 보는 사람. 그것도 험악한 사람에게 이름이 불리자 저절로 위축됐습니다. 안에 있는 정찬이가 볼까봐 서둘러 밖으로 나가 문을 닫았죠. 누구십니까? 김현주 알지? 네, 제 아내입니다만. 김현주 지금 어딨어? 제 아내는 왜 찾으시는 건가요? 험악한 인상의 두 남자는 짜증난다는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김현주가 돈 빌리고 안 갚은 사람들이 고용해서 왔으니까 얼른 마누라 내놔. 돈을 빌리고 안 갚았다니. 제 아내가 돈을 빌리고 안 갚았다뇨. 그럴 리가 없습니다. 뭐야, 서방도 몰랐던 거야? 두 사람은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주고받더니 낮은 목소리로 집 문을 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온몸으로 막아섰어요. 하지만 그들은 멈출 생각이 없었습니다. 큰 소동이 일어나자 이웃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두 사람은 체포됐으며 저는 증인 자격으로 경찰서에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고 두 사람의 이야기를 정리한 경찰관은 또 한 번 가슴이 무너지는 말을 들려주었어요. 김현주 씨가 아내분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김현주 씨가 실제로 돈을 빌린 기록이 있네요. 차용증까지 써서 빼도 박도 못합니다, 이거. 문제 더 커지기 전에 돈을 갚던지 아니면 아내분을 데려오시던지
둘 중에 하나는 하셔야겠어요. 이후엔 아내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하루가 다르게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도저히 아들을 집에 둘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마음을 굳게 먹어야 할 때였습니다. 저는 집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아내의 상황을 전해주었고 아내를 찾아갔습니다. 마누라가 돈을 못 갚으면 남편이라도 갚아야 할 거 아니야? 라고 쏟아내는 비명을 듣고 난 이후였죠. 아내가 나타나는 시간에 맞춰 허름한 빌라로 가니 여지없이 아내가 나타났습니다. 아내를 붙잡고 물었어요. 돈 빌렸다며 어떻게 된 거야? 내 돈만 가져다 쓴 게 아니야? 아내는 인상을 팍 쓰며 제 팔을 뿌리쳤습니다. 그래, 돈 좀 빌렸다. 오빠, 아니, 당신이 돈 가지고 하도 난리를 쳐대니까 돈을 갖다 쓸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돈 좀 빌렸어. 돈은 갚는다고. 내가 돈 떼어먹는데? 대체 어디서부터 꼬인 거였을까요? 모든 게 후회됐습니다. 현주가 이렇게 될 때까지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믿기만 했던 과거의 저를 가만두고 싶지 않을 정도였죠. 너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사람들이 지금 너 고소하겠다고 난리야. 돈 갚을 능력도 없는데 대체 왜 그만한 돈을 빌린 거야? 뭐? 고소? 그래, 고소. 그거 당하면 경찰에 불려가고 그래야 되잖아. 그럼 당분간 일을 못 하잖아. 현주에게 가장 무서운 건 채무자들의 독촉도 경찰도 아닌 다단계 회사에서 일을 하지 못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현주를 두고 돌아섰습니다. 처음으로 저를 붙잡는 소리가 들렸어요. 오빠, 그 돈 좀 갚아줘, 제발. 그 돈 갚아주면 집에 들어갈게. 집에서 출퇴근할게. 딱 한 번만 갚아줘. 나 이번만 잘 넘기면 진짜 성공이 코앞이야. 차마 뒤를 돌아볼 수 없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제가 기억하고 제가 알고 있던 현주를 영영 잃어버릴 것 같아서요. 뒤돌아 차를 타고 나오는데 의도하지 않게 사이드 미러로 현주를 보게 되었습니다. 현주는 다단계 사람들이 지나간 자리와 차를 탄 저 사이에서 우왕좌왕하더니 결국 다단계를 택했습니다. 그때 저는 아내를 잃었고 제 아들은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완벽했고 행복으로 가득했던 가정이 깨져버린 거였죠. 한동안 집에 틀어박혀 채무자들의 빚독촉에 시달렸습니다. 그 중에는 사채업자까지 있었어요. 아내가 제 재산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린 거였죠. 저는 아내를 너무 믿었기에 모든 것을 맡겼고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 저를 옥죄었습니다. 빚의 대부분이 제 몫이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저축했던 현금이 사라졌고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아파트도 한순간에 공중분해되었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쓰러지셨고 정신을 차린 이후엔 급격히 건강이 악화되셨어요. 말을 잃어가는 아들과 쇠약해져가는 어머니 사이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곤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뿐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병가를 내주었지만 그것도 얼마 가지 않을 거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생각만 할 뿐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와 어머니, 아들마저 말라가고 있을 때 현주가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제 눈앞에 나타난 현주는 제가 알고 있던 그 현주가 아니었어요. 저와 아들 정찬이의 모든 것을 앗아간 여자, 그뿐이었습니다. 오빠. 현주는 눈물을 흘리며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정찬이가 없는 게 다행스러운 순간이었죠. 너가 여길 어디라고 와? 현주는 차가운 목소리에 멈칫한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제게 다가오는 걸 멈추지는 않았어요. 오빠,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 생각했어. 그 말이 제 마음을 흔들지 못했습니다. 여기 온 이유나 말해. 현주는 너무나 서럽게 울고 있었어요. 내가 잘못했어. 사람들한테 돈 빌리고 안 갚은 것도, 오빠한테 빚을 떠넘긴 것도 미안해. 나 정말 잘 될 줄 알았어. 잘 되면 다시 집으로 돌아갈 줄 알았어. 저는 현주의 눈물과 표정, 말투를 보며 정말 반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현주와 다시 합칠 생각은 전혀 없었지만요. 역시 현주의 눈물은 악어의 눈물이었습니다. 여기 온 이유나 말해. 이유 정도는 들어줄 테니까. 이 말을 하자마자 현주의 얼굴은 눈에 띄게 밝아졌습니다. 아마 제 마음이 흔들렸다고 생각한 거겠죠. 한껏 들뜬 목소리의 현주는 금세 눈물을 닦으며 하고 싶었던 말을 쏟아냈습니다. 그래 오빠,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지금 몇 달째 회사에 돈을 못 내고 있거든. 그래서 말단 놈들한테 자리를 뺏기기 직전이야. 위에서는 압박하지.
밑에서는 치고 올라오지. 내 마음 알지? 회사 생활 하다 보면 이런 일 흔하잖아. 오빠도 사회생활 하니까 알 거 아니야. 나 진짜 조금만 더 하면 위로 올라갈 수 있어. 그러면 어디 가서 남 부끄럽지 않게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다고. 그때 되면 다시 돌아갈게. 그러니까 돈 좀 빌려줘. 제발. 사람이 너무 화가 나면 아무 말도 할 수 없다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김현주, 너 때문에 내 아들은 한순간에 엄마를 잃었고 나는 직장을 잃었어. 모든 재산이 너 빚 갚는 데 쓰였고 아버지가 평생 동안 일해서 물려주신 아파트도 사라졌다고. 그런데 뭐? 돈을 빌려줘? 집으로 들어와? 너는 이제 내 아내가 아니야. 그딴 부탁할 거면 당장 꺼져. 그리고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이 말을 남긴 채 뒤를 돌아가려는데 나지막한 현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 그 말 후회할 거야. 그렇게 한 2주가 지났을까요? 어린이집에서 돌아올 시간이 한참 지났음에도 정찬이가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린이집에 전화해도 선생님은 분명히 집 앞에 데려다 주었다는 이야기뿐이었죠. 집에 들어가는 모습까지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안 좋은 예감이 머리를 스쳤고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온 동네를 뒤지고 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전화기 건너편의 사람은 현주였습니다. 너... 현주는 뻔뻔하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후회할 거라고 했잖아. 나도 이렇게까지는 하고 싶진 않아. 내 배 아파 낳은 새끼를 이렇게 하고 싶겠어? 그런데 오빠, 나 이제야 알았어. 나는 내 인생이 제일 중요해. 그러니까 당장 돈 만들어서 가지고 와. 제가 보았던 현주는 이성도 모성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였기에 저는 현주의 말대로 돈을 만들어서 현주가 말한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조금 있으니 현주가 정찬이의 손을 잡고 나타났죠. 가슴 아팠던 것은 엄마의 손을 잡고 있는 정찬이가 너무나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 앞에선 현주는 돈부터 요구했습니다. 굳이 안 세어봐도 되지? 정찬이 줘. 현주는 돈가방을 받아든 동시에 정찬이를 저에게 밀어주었습니다. 갑자기 손을 놓은 엄마의 태도에 당황했는지 정찬이는 울먹거리며 엄마에게 달려가려 했어요. 현주는 그 모습이 보이지도 않는지 몸을 돌려 돌아갔습니다. 정찬이의 미소처럼 환한 미소를 띠면서 말이죠. 현주의 발걸음은 점점 가벼워졌습니다. 미친 사람처럼 가방을 휘두르며 폴짝폴짝 뛰었죠. 가방을 빙빙 돌리다가 살짝 열린 지퍼로 돈뭉치 하나가 도로로 툭 떨어졌습니다. 현주는 비명을 지르며 돈뭉치 하나에게 달려갔죠. 정말 돈뭉치 하나였습니다. 가방 안에 든 돈과 비교하면 너무나 작은 돈뭉치 하나였어요. 그런데 현주는 비명을 지르며 도로로 달려갔습니다. 내 돈! 현주가 도로로 내려와 돈뭉치 쪽으로 달려오는 그때 수화물차가 현주를 친 건 한순간이었습니다. 정찬이는 놀라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제품을 빠져나가 제 엄마가 있는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이후의 이야기는 여전히 가슴이 저린 일이지만 이제는 해결된 일이기 때문에 정찬이의 허락을 받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현주를 친 차는 현주를 피하기 위해 핸들을 돌렸고 중앙선을 넘어 건너편의 차와 충돌했습니다. 수화물차의 충격을 견디지 못한 승용차는 그대로 밀려 보도 쪽으로 향했고 그 차는 결국 제 품에서 벗어나 달려가고 있던 정찬이를 덮쳤습니다. 현주는 즉사, 정찬이는 다리에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목숨을 끊고 싶다는 생각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 병원에 누워있는 정찬이를 보며 가슴을 치며 통곡했죠. 하지만 그렇다고 세상이 바뀌는 건 아니더군요. 제가 위로받은 대상은 그 누구도 아닌 정찬이었습니다. 정찬이 앞에서는 고통을 티내지 않았다고 생각했지만 아니었나 봅니다. 정찬이가 좋아하는 과자를 잔뜩 사서 들어간 날, 정찬아, 아빠가 과자 사왔다. 정찬이는 오랜만에 미소를 띠고 있었어요. 정찬이는 제가 의자에 앉자마자 과자 봉지 하나를 들어 저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이건 아빠 거, 나랑 같이 먹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 아이를 두고 목숨을 끊을 생각을 하다니 아버지로서 부끄러웠습니다. 고마워. 아빠가 음료수도 사올게. 잠시만 기다려. 고개를 푹 숙이고 정찬이를 뒤로 한 채 병실을 나와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이후로는 무너진 삶과 가정을 일으키기 위해 새 인생을 살기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치매길을 보이는 어머니와 병원에 있는 아들을 두고 일을 하러 가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일을 하러 가려면 간병인이 필요했는데
병원비도 빠듯한 와중에 간병인을 쓸 수는 없는 노릇이었어요. 결국 저는 어머니를 모시고 일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정찬이는 병실에서 꼼짝도 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이었죠. 어머니를 모시고 일을 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혼자였다면 경력을 살려 취직이라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받아주는 곳이 없어 할 수 있는 일이 적은 상황에서 제가 선택한 건 수화물차 운전이었어요. 물건을 옮기는 순간 외에는 어머니와 함께 할 수 있는 일은 이것뿐이었습니다. 물론 이것도 제 사정을 들은 사장님이 편의를 봐주신 거였습니다. 어머니는 치매기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셨지만 요양원으로 모실 수는 없었어요. 정찬이가 재활운동을 시작하면서부터는 병원비가 배로 들었기 때문이었죠. 어머니를 편한 곳에 모시지 못한다는 죄책감과 자괴감, 매일매일 재활운동과 씨름하고 있는 정찬이에게 얼굴조차 비치지 못한다는 미안함, 이런 마음이 가득했음에도 아무렇지 않게 행동해야 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어머니를 모시고 일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엄마, 나 지금 금방 물건 배달하고 올 테니까 잠시만 기다려요. 어디 가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날 어머니는 정신이 조금 돌아오셨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정신이 돌아오신 것처럼 보였던 거였죠. 그래서 마음을 편하게 먹었나 봅니다. 배달을 마치고 돌아오니 조수석 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어머니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곧바로 어머니를 찾아다녔지만 어머니를 봤다는 사람은 없었어요. 회사 건물들이 깔려있는 곳에서 어머니가 가실 곳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사방을 돌아다니다 다시 차 쪽으로 돌아왔는데 차 바로 앞에 있던 가장 큰 건물 앞에서 경호원 2명이 누군가의 팔을 끌고 나오는 게 보였습니다. 끌려 나오는 사람은 어머니였어요. 어머니는 머리가 잔뜩 헝클어진 채로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이거 가져다 줘야 되는데 우리 언니가 물건 주우면 주인한테 줘야 한다고 했는데.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달려가서 경호원 2명을 내팽개쳤어요.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경호원들은 금방 일어나 되려 저에게 화를 냈습니다. 그쪽이 이 할머니 아들입니까? 그래요, 내가 아들입니다. 대체 우리 어머니한테 뭐 하는 짓입니까? 씩씩거리고 있는 중에 책임자로 보이는 한 사람이 뒤따라 나오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밖으로 거칠게 보신 건 죄송하지만 어머니가 저희 회사 로비로 오셔서 출입구를 무작정 넘어가려고 하셨습니다. 이러시면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경호원을 때리면서도 출입구를 넘어가시려 해서 어느 정도 충돌이 필요했습니다. 저희 직원도 피해를 입었고 건물 내부 시설에도 손해가 있었으니 이 정도로 넘어가시죠. 온전한 상태가 아니신 분인 것 같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아이처럼 벌벌 떨고 있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은 채 고개를 숙이며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패를 끼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세 사람이 들어가고 저는 어머니의 헝클어진 머리를 정리해드렸어요. 어머니는 연신 눈치를 보고 계셨고 저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차로 돌아가서 다시 운전을 하려는데 곁눈질로 저를 훔쳐보시던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서류 봉투를 들면서 말이죠. 이거 가져다 줘야 하는데. 속상했습니다. 대체 그게 뭐길래 그거 전해주겠다고 그런 모진 일을 당했으면서 그 서류 이야기를 하다니. 어머니가 겪었던 그 일은 기억조차 못한 채 누군가 떨어뜨린 물건은 꼭 전해주어야 한다는 사실만 기억하는 어머니가 너무나 안쓰러웠습니다. 차를 갓길에 세웠고 알겠어요 엄마, 이거 전해주러 갈게. 그제야 어머니는 환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차를 출발시키기 전 서류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회사 생활을 안 해보는 사람이라면 그냥 지나쳤겠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그 서류는 회사와 회사 간 거래에 아주 중요한 서류였습니다. 당장 운송해야 하는 것들이 있었지만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차를 돌렸습니다. 서류만 전해주고 바로 돌아 나오면 될 것으로 보였죠. 회사 앞에 도착해 로비로 들어가니 로비가 매우 혼잡하고 복잡했습니다. 바쁘게 뛰어다니는 사람들을 지나 데스크에 도착했고 어머니가 주운 서류를 전달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걸 주우셨습니다. 이 회사로 들어갔다고 하니까 주인 찾아주세요. 데스크에 앉아서 심각하게 전화를 받던 직원은 심드렁하게 서류를 받았고 저는 곧장 몸을 돌렸습니다. 갈 길이 바빴으니까요. 그런데 그때 저기요! 데스크 직원이 부르는 소리였습니다. 직원의 손에는 종이봉투 안에 있던 서류가 들려있었죠. 잠시만요. 기다려주세요. 직원은 급하게 어딘가를 향했고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던 저는 밖으로 향했습니다.
차에 올라타려는 그때 아까 봤던 책임자가 문을 두드렸어요. 지금 바쁘시면 연락처라도 하나 남겨주세요. 저는 대충 휘갈겨서 전화번호를 적어주었고 미련 없이 떠났습니다. 그렇게 한 일주일 정도 지났을까요? 일을 마치고 핸드폰을 확인했는데 저는 제 핸드폰에 그토록 많은 부재중이 찍혀 있는 걸 처음 봤습니다. 혹시나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건가 싶어 당황하던 때 문자 하나가 와 있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NJ입니다. 일전에 전달해주신 서류건으로 드릴 말씀이 있어 전화를 드렸지만 부재중이어서 문자 남깁니다. 전에 주워서 가져다 준 서류에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건가 싶어 곧장 문자가 온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전화를 받은 상대의 목소리에는 반가움이 가득 묻어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는 건가 싶어 불안한 마음으로 전화를 걸었는데 반가운 반응이 돌아오자 이번엔 당황스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전화가 많이 와 있던데요. 무슨 일이 있는 건가요? 직원이 눈앞에 있는 건 아니었지만 직원의 목소리만으로 손살에 치는 모습이 연상되었습니다. 네? 아닙니다.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니고요. 선생님이 전해주신 서류가 너무 중요한 서류라 감사 인사를 드리려고 연락했습니다. 어머니가 주온 서류를 전달했으니 그것으로 제 할 일을 끝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으려 했습니다. 떨어져 있는 서류는 제 어머니가 주우신 거고 저는 그걸 전달만 했을 뿐입니다. 감사 인사는 저 또한 감사히 받겠습니다. 늦은 시간에 연락드려 실례가 많았습니다. 전화를 끊으려 하는데 직원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생님, 회사 차원에서 보답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하길 원합니다. 바쁘시겠지만 시간을 내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해야 할 일이라고 했기 때문에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거절한 데는 다른 이유가 있기도 했습니다. 부끄러운 말이지만 회사 직원들이 제대로 이야기도 들어보지 않은 채 어머니를 무시하고 쫓아냈기 때문이었죠. 말하는 게 어눌하다고 행동이 아이 같다고 해도 귀를 기울여 이야기를 들어보았다면 어머니가 떨어뜨린 물건을 전달하기 위해 왔다는 걸 알 수 있었을 테니까요. 그런데 직원도 이런 상황을 전달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일전에 선생님의 어머니께 저희 직원이 무례를 저질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일 때문에 서류를 받지 못했다면 회사에 큰 손실이 날 뻔했기 때문에 해당 직원은 징계 처리된 상태입니다. 저희 사장님이 선생님과 어머니께 꼭 보답을 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진중하게 사과하고 보답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장의 입장이 완강한데 직원이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점점 작아지는 직원의 목소리가 과거의 저를 보는 듯해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괜찮고 어머니에게 사과해 주세요. 직원은 밝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보답은 어떻게? 그런 건 괜찮습니다. 평일엔 일을 하니 주말에 봤으면 좋겠습니다. 직원은 연신 알겠다,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했고 저는 괜히 착잡한 마음을 가지고 정찬이의 입원실 간이 의자에서 주무시는 어머니의 손과 발을 주물렀습니다. 평소라면 퇴근 후 정찬이에게 들린 후 집에서 어머니를 모시고 잤겠지만 그날따라 정찬이가 많이 힘들어했거든요. 물리치료사의 말에 따르면 정찬이가 치료에 호전이 없자 많이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합니다. 곤히 자고 있는 정찬이와 어머니를 보며 오랜만에 눈물을 흘렸어요. 내가 굳건해야 가족들을 먹여 살릴 수 있다는 생각에 애써 참아왔던 눈물이 터졌던 것이었습니다. 주말이 되고 회사 직원들과 만나게 되었어요. 물론 장소는 병원이었죠. 직원들은 과일과 음료수를 사서 저에게 전달했고 연신 미안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솔직히 당황스러웠어요. 대체 어머니가 주워다 준 서류가 대체 뭐길래 이렇게까지 하는지 궁금했습니다. 이걸 물어보자 직원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계약 직전에 거래처에게 전달해야 하는 서류였습니다. 중간에 일이 꼬여서 서류를 바꿔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퀵으로 보내기에는 위험 부담이 있어서 저희 직원이 택시를 타고 오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워낙 급하게 움직이다 보니 가방에서 서류가 떨어졌고 선생님의 어머님이 서류를 주워주신 거였습니다. 계약 직전에 서류에 변동사항이 생긴 것도 그 서류를 바닥에 떨어뜨린 것도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선생님과 어머님 덕분에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하다는 말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그런 무례를 저질렀는데도 서류를 전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더군요. 네, 잘 해결됐다니 다행입니다.
선물로 주신 과일은 입원실에 계신 분들이랑 나눠 먹겠습니다. 그렇게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는데 가장 나이가 많고 높은 직책으로 보이는 사람이 저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혹시 가족분들 중에 입원하신 분이 계십니까? 그때는 별 생각 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아들이 조금 아파서. 직원은 정중하게 인사를 하며 저를 보내주었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까요? 그때의 일이 기억에서 점점 지워져 갈 때쯤 원무과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원무과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분이 정찬이에게 들어가는 모든 병원비를 부담하겠다고 후원 요청을 하셨어요. 너무 잘된 일이네요, 정찬 아버님. 모든 병원비를 부담한다니 쉽게 믿을 수 없는 말이었죠. 아니, 도대체 누가 그렇게 큰 돈을... 죄송하지만 후원자가 후원 사실을 비밀로 하길 바라셔서 누구신지는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 어쨌든 너무 잘 됐어요, 아버님. 전화를 끊은 뒤 이 모든 상황이 꿈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박영민 씨 되십니까? 네, 제가 박영민입니다만. 전화기 건너편의 사람은 차분한 목소리로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여기는 세영 요양원입니다. 예전 저희 요양원으로 상담하셨던 기록이 남아있어서 연락드렸어요. 그 상담을 하기는 했는데 제가 지금 형편이 안 좋아서 어머니를 보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뒤이어 들려오는 이야기는 저에게 찾아온 또 다른 행운이었고 저는 쉽사리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되게 되었어요. 후원자 한 분이 저희 요양원에 정기 후원을 약속하셨는데 그 조건이 박영민 씨 어머니를 모시는 거거든요. 지금 당장 어머니를 모셔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빠르게 진행하시는 게 좋으시겠죠? 며칠 내로 약속을 잡아서 저희 직원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함께 방문하셔서 시설도 확인하시고 어머니가 지낼 곳도 확인하시면 좋겠어요. 전화를 끊은 뒤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이렇게 찾아온 행운을 거절할 이유는 없겠죠.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시고 정찬이가 더 좋은 환경에서 치료를 받게 되자 제 마음속 큰 짐이 덜어졌습니다. 그리고 좀 더 자유롭게 일을 할 수 있었죠. 그렇게 몇 년이 지나자 어머니의 치매도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고 정찬이는 스스로 걸을 수 있을 정도로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저도 자가는 아니지만 전셋집을 구할 수 있었어요. 저에게 남은 건 정찬이를 데리고 이 집에서 사는 것뿐이었죠. 병원에 있는 모두와 작별 인사를 하고 있는데 병원 직원 한 명이 실수 아닌 실수를 했습니다. 아이고, 최기영 사장님이 정말 큰일 하셨지. 직원은 깜짝 놀랐는지 입을 막았고 저는 직감했습니다. 최기영 사장님이 제 아들과 어머니를 도와준 은인이라는 걸요. 곧장 집으로 가서 최기영을 검색했습니다. 저는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그 사장님의 회사가 바로 어머니가 주운 서류를 가져다 준 그 회사였거든요. 그리고 처음 저를 만나고자 병원으로 찾아왔던 가장 직책이 높아 보였던 사람이 바로 사장님이었습니다. 저는 곧장 회사로 향했고 안내 데스크의 직원에게 제 소개를 했습니다. 어딘가로 전화를 걸자 곧바로 사장실로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사장님은 인자한 미소로 저를 맞이해 주었고 저는 그동안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어머니의 치매 진행이 더뎌졌고 정찬이가 퇴원을 했다는 것까지요. 사장님은 모든 상황을 전달받고 있었습니다. 퇴원을 했다고 해도 계속 재활치료를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부담할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도 너무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더 이상 도움을 받기엔 염치가 없네요. 사장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영민 씨의 어머니와 정찬이를 도우면서 많은 걸 느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돕는 건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라는 걸요. 그래서 작은 재단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아직은 작지만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너무 부담 갖지 말고 받아주세요. 게다가 선생님은 저희 회사의 은인이지 않습니까? 그 기회를 놓쳤다면 이렇게까지 회사가 성장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사장님은 정말 약속을 지켰습니다. 정찬이의 재활치료와 어머니의 요양원 비용을 후원해 주셨죠. 그 덕에 어머니는 가장 좋은 환경에서 행복하게 마지막 시간을 보내실 수 있었습니다. 정찬이의 다리는 가벼운 운동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었고 지금 대학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한때 말과 표정을 잃었던 정찬이는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하는 꿈을 꾸게 되었죠.
이 모든 행운은 어머니로부터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다른 사람을 도우려 하는 어머니의 선한 마음이 이런 행운을 불러온 것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여전히 어머니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생을 마감하고 싶을 만큼 힘든 순간이 있었지만 이렇게 다시 일어설 수 있음에 또한 감사합니다. 정직하게 사는 사람에게는 언젠간 행운이 찾아오리라 믿습니다. 제 긴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행운이 함께하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